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노래하는 음유시인 손병휘 선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손병휘, 김용민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땐 머리에 머리를 들이대는 이야기 꼬리보다 머리가 낫다.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꼬리곰탕이 더 맛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요. 이 여름에 나른해질 때 네. 영양 만점에 꼬리곰탕 먹는 것도 괜찮죠. 네. 자, 오늘 이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분 이야기로 계속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하여간 시작은 이분 이야기로 하려 하는데 이분과 동년배를 소개합니다. 이재호, 이인재 새누리당 의원, 네. 가수 고 이남희, 그리고 허창수 GS 회장, 소설가 이문열, 네. 그리고 팝스타 중에 올리비아 뉴튼 존, 그리고 전태일 열사. 전태일 열사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과는 무관한 분입니다. 많은 가요계로 보면 김세환 씨도 네. 같은 동년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 네, 1948년 3월 12일생. 바로 한대수 씨를 저희가 오늘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문명은 물가에서 이루어졌다. 예. 라는 의미에서 한대수라는, 예, 숫자는 그냥 물 숫자가 아니라 네. 물수 변이 있는 그런 한자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할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우리나라 그 초창기 선교를 하고 교육 사업에도 힘을 쏟았던 언더우드 박사. 네. 언더우드 박사의 총애를 받았던 언더우드 박사인 줄 알았네. 네, 언더우드 박사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분. 예. 나중에는 그 학과장까지 했었던 그리고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역수출된 선교사이기도 했었던 그래요. 네, 분의 그 손자입니다. 그분이 누군가? 부산에서 태어나셨죠. 부산에서. 네, 제 기억이 맞다고는 한자, 영자, 교자 이렇게 될 텐데. 네. 그렇군요. 네. 진짜 그러네. 제가 지금 보니까 또 아버지는 또 핵 물리학 분야 최고 명문이라 할 수 있는 네. 미국 코넬 대학교로 유학을 떠나서 네. 하워드 한이라는 이름으로 백인 여성과 결혼해 살고 계신 분이고 물론 그 백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한대수 형이 나온 건 아닐 테고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현대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소년 한대수가 음악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이유가 되기도 할 테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물리학자가 돼서 결혼하고 애를 낳은 동시에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한대수 씨는 아버님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7살 무렵에 예. 아버지가 실종되었다는 얘기를 미국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예, FBI가 추적 중이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만화 같은 얘기네요. 예, 이게 어찌 된 건지 모르겠다. 예. 이렇게 된 것이죠. 일단 우리가 산발적으로 지금 한대수 씨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분의 생애를 태어날 때부터 다시 한번 쭉 조명을 해보죠. 할아버지는 하여튼 그 당시에 보기 드물었던 네. 학자시죠. 였고 아버지 역시 학자셨고 그러하셨는데 할아버지는 신학, 네. 아버지는 핵물리학 네. 계통이고 본인은 그런데 또 음악, 네. 전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지금 먹고 사는 분야가 이제 음악이란 말이죠. 그렇죠. 원래 전공은 아니었겠죠. 예. 그리고 어머니는 또 부유한 사업가 집안의 따님.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처자를 한국에 남겨두고
유학을 떠났단 말이죠. 네. 7살 때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손에서 키워지게 되는데 할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네. 어머니는 재가를 하게 되고. 그렇다고 뭐 핏줄의 연까지 끄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야, 너 재가 해라. 네. 그렇게. 예, 지금 뭐 아버지 실종 소식이 들린 다음. 그렇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고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으니까 아직 젊은 나이니까 재가를 하는 게 좋겠다. 인생을 찾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산대수는 할아버지 서재 가득 있었던 책들 그리고 점심시간이면은 식사를 위해서 오셨다가 식사하시면서 들었던 여러 음악들, 클래식 음악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거 들으면서 책과 음악에 파묻히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많이 그리웠던 모양인가 봐요. 한대수 씨가 할아버지한테 그냥 아버지로 부르겠습니다.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안 된다. 그렇죠. 내가 네 아버지는 아니다. 할머니한테도 엄마라고 부를게요. 안 된다. 네 엄마는 따로 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참 정말 태어날 때부터 순탄치 않은 그런 비범한 그런 가정 환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할아버지 손에 의해서 키워지고 어머니는 계셨지만 뭐 모자의 정을 나누기에는 재가를 하셨으니까 뭐 이런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할아버지가 아까 말씀대로 최초로 미국으로 역수입된 선교사로서 한국으로부터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살 무렵에 할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되죠.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1950년대 말의 미국인데 지금의 미국과는 여러모로 다르다고 하죠. 일단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 서방 세계를 대표하는 초강대국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성장기에 있었던 잘 나가는 나라가 보여주는 그런 건강함, 활력 같은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양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초강대국이 된 거거든요. 유럽의 구대륙이라고 했었던 유럽이 두 번 다 세계대전의 그런 전장터가 되면서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자존심이나 뭐 이런 전통, 역사는 남아있지만 물적 토대가 쫄딱 망해버린 상태에서 싱싱한 전쟁터가 되어보지 않은 더군다나 승전을 한 물량이 풍부한 기회의 땅 미국이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처럼 이 애먼 국가들 찍적거리면서 삥 뜯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단 그래도 건강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그 당시 미국에서 한대수는 큰 충격을 받게 되겠죠. 문화적인 충격. 미국에 그러면 언제 건너간 겁니까? 10살 때로 저는 알고 있어요. 10살 때. 누구한테? 할아버지랑 같이 간 거죠. 할아버지하고 같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선교 여행을 떠나갔고 거기서 몇 년을 머무면서 한대수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얼마나 있었어요? 미국에? 한 2, 3년 정도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경남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경남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산. 네, 그렇죠.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뭔가 답답함이 결핍이 있었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그리고 비루한 조국의 현실과 1958년도 59년도에 대한민국은 허세 쩌는 허세 쩌는 그런 그 마초적인 이런 생각은 있었겠지만 그런 분위기는 있었겠지만 실상은 너무 비루하게 짝이 없는 그런 나라이지 않았겠습니까? 문화적으로 너무 지체된 측면도 있고 또 정치 현실을 보더라도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공 신익기 선생의 이렇게 했더니 자유당 여당에서는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그렇죠.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뭐 그 와중에 야당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맞불도 다시 먹혔던. 국부였으니까요. 국부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봉건 사회가 끝나지 않은 봉건 사회에서 식민지로 넘어가고 그리고 해방이 됐으니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폭력적이었고 정상적이지 않았으니까요. 봉건적인 이런
마인드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 대통령을 국부라 부르게 하고 말이죠. 예. 그 자신은 미쿡에서 프린스턴 대학 이런 데서 학위를 받고 미쿡과 하와이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었지만 네. 자기 자신을 이시왕조의 후예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렇죠. 그래서 전제군주 그런 코스프레를 했었던 네. 이승만 대통령 치하였단 말이죠. 예. 그러나 경제 현실은 너무나도 비루했던 겁니다. 그 풍요로운 땅 미국,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미덕이었던 미국. 네. 당시의 자동차만 보더라도 지금과는 비교한 데가 덩치가 커요. 일단 크고 또 뒤에 그 날개 비슷하게 승용차 뒤에 달려있는데 그거는 우주선을 상징하는 뭔가 프론티어 정신으로 충만한 네. 예, 미국이니까 가능한 그런 낙관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풍요했던 미국에서 예. 미국과 그 조국의 현실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요. 예. 게다가 개인적인 그런 가정사까지 겹쳐서 예. 예. 그것을 위로해 준 것은 기타였다는 겁니다. 기타를 이제 중학교 시절을 다니면서 알게 되면서 그야말로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초창기 기타를 배우면 손가락에서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철 쇠줄을 왼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처음엔 부어오르면 그건 이제 치료해주거나 쉬어야 되는데 물집 잡히고 그러는데 그 아랑곳하지 않고 아픔을 뒤로하고 계속 잡다 보면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아, 비루한 조국의 현실을 얘기하셨는데 네. 조국의 현실이 뭐 정치 현실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 현실도 참 네. 참담했죠. 54년인가요? 그때 그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아, 정비석 선생의. 예, 예. 그 이제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학 교수 부인이 욕구불만으로 이제 가출을 했는데 네. 그 제자 여학생의 교수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이야 뭐 그런 것들이 뭐 화제거리도 아니고 아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줄거리 자체가 엄청난 파격성을 가져가지고 결국 그래서 대학 교수 부인이 욕구불만으로 이제 가출한 이런 내용을 두고 한 대학 교수가 교수에 대한 모독이다 해가지고 법적 시비까지 이야기했다. 황산도 교수라고. 어우, 예. 네. 서울대 법대 교수였죠. 네, 법대 교수신데. 네. 그러면서 예. 거기는 춤바람 난다는 그런 얘기. 예. 그 자유부인의 그 자유도 이제 춤바람 났다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네. 이 원작에 보면 그 댄스홀을 출입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다만 꽤 오랫동안 춤을 추러 다닌다는 것. 네. 야외에서 이제 막걸리 한잔하고서는 너들 강변 어깨춤 추는 거 말고서는 흥에 겨워서 댄스홀로 드나든다는 것은 그 타락과 같은 동의어로 쓰여지게 된 것이죠. 네. 그런 현실을 1954년 네. 일입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는요. 또 그때가 네. 이 정치가 사업가의 비리를 그렸다는 이유로 아니 그야 뭐 새롭습니까 그게. 근데 이거는 남한의 부패상을 들춰낸 것이고 그건 결국 북괴를 이롭게 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다. 예. 따라서 이거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시비까지 일으켰던 요즘도 들을 수 있는 일가에서 들을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정치가 하고 사업가의 비리를 그렸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북괴의 사주를 받은 것이다. 야 이게 참 이 상상의 나래가 정말 반은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네. 반은 웃을 수 없는 게 네. 벙커는 무슨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네. 이거 검은 돈이 흘러 들었을지도 모른다라고. 검은 돈이? 예,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 예. 그렇죠. 할지도 모릅니다. 그 촛불 집회 때 촛불 들고 나온 거 가지고 네. 이게 누가 이 촛불을 대줬느냐. 네. 이명박이가 가장 궁금해했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1950년대. 예. 하여간 자유. 음악도 말이죠. 네. 일제시대 때 최신 유행곡이었던 그런 트로트 계열의 네. 곡에서 주인이 바뀌면서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반도의 주인이 바뀌면서 네. 물론 뭐 한반도 주인은 뭐 조선 인민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지배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식민 보국 내지는 뭐 한반도를 크게 영향 주는 그런 나라가 바뀐 상태에서 팝이 유입이 되면서 팝송을 듣게 되고 그런 곡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 마땅치 않으니까 네. 번안을 많이 하기도 하고 예, 그냥 생짜로 부르기도 하고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우리 가요계 주류는 뭐였습니까? 트로트였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그 많이
물론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통기타 음악들이 많이 발흥했습니다만 네. 그건 젊은 층, 고학력자, 네. 도시 위주인 거고 그 퍼센트지로 따지면은 그런 것이죠. 시골이나 변방으로 가면 갈수록 민요나 신민요고 네. 그 절대 다수는 이 전통가요라고 불리게 됐었던 트로트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화운동 비슷하게 새로운 사조 나오는 것이 네. 통기타 음악, 팝 이런 거였습니다. 네. 마치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힙합, 그때는 랩으로 불렸습니다만 이런 곡들이 하나둘씩 조금씩 그 수면에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예. 서태지와 아이들이 광풍을 일으켰을 때도 예. 그거는 당분간은 세대에 국한된 일이었잖아요. 예. 특정 세대 예. 그리고 도시 뭐 예. 이런 거였는데 예. 음악도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음악도 그렇다는 것이죠. 동백아가씨라는 노래가 네. 1965년도쯤에 예. 공전의 히트를 했었던 그런 사실. 그 당시에 뭐 10만 장이 팔렸다고 하는데. 근데 동백아가씨도 나중에 금지곡 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금지곡이 된 거예요, 그거는? 외색이라고. 아, 일본색이 난다고?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독재 정권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민중이 저항에 부딪혔을 때 취할 수 있는 제스처들은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절약하자. 뭐 이런 거 있을 테고, 또, 그래서 네온사인 금지. 그래서 70년대 그 유류파동 석유파동 일어난 다음엔, 예. 서울의 도심의 밤에 번쩍번쩍거릴 수가 없었어요. 네온사인을 금지시켰으니까. 예. 그리고 혼분식 장려운동. 그렇죠. 예. 흰쌀밥만 먹으면 병 들어서 큰일 난다라는 그런 네. 계몽 영화. 예. 그런 애가 보리밥 먹고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영화가 버젓이 제작이 되고 상영이 되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사실은 웰빙 음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사실은 좀 깨어있는, 의식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걸 관주도로 하는 것 자체가 네. 우습고 유치하지만 그래도, 국민들 상당수는 여전히 네. 그런 국가가 국민들을 계몽하고 예. 선도하고, 이런 것이 좋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 지난 대선을 보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그 국민이란 말 자체가 네. 그러니까 국민 말고 시민이란 말을 쓰자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은 계도하고 계몽하고 네. 끌고 나가야 할 대상이지 네. 하나하나가 깨어 있음으로 해서 네. 자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국정의 파트너로서 동년배를 같이 살아가는 그런 파트너로서의 개념인 시민이랑은 다른 거죠. 예. 뭐 지금 이 방송이 국민 TV 라디오입니다만은 네. 여하간 아니 근데 어떻게 보세요? 손병희 선생 보시기에는 네. 제 생각이 좀 틀렸나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결과를 예, 보면서 예. 국민들은 여전히 그 제왕적 리더십, 네. 국가 지도자에게 뭐 의존한다기보다는 네. 전권을 위임해가지고 야 네가 경제를 한번 살려봐,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봐, 권한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는 별다른 의견 갖지 않을 테니까 네가 좀 알아서 해봐. 이런 식으로 위임하고자 네. 이른바 힘 있는 네. 정치인을 선택하려 했고 그렇게 해서 힘이 있어 보이는 박근혜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네. 너무 뼈아픈 우리의 현실이고 네.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이걸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리더십을 좀 인정하고 제왕적 리더십이 부적절하고 또 시대착오적인 면은 있지만 네. 그래도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선구적이고 예. 주도적이고 계몽적인 예.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지도력 이런 것들을 야권이 지나치게 간과해 왔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그게 이명박을 만들었고 그게 박근혜를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처럼 매스컴이 네. 언론이 지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들려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그런 상태에서는 네. 피곤한 것이죠. 네. 그리고 경제가 이런 상태에서 대다수 서민들 서민이라고 표현한 게 옳겠군요. 예. 뭐 이제는 뭐 중산층이라는 신화가 많이 꺼졌으니까 예. 대다수 서민들은 그냥 먹고만 살게 해줘라. 다 귀찮다. 예. 뭐 이런 것이죠. 신경 쓰기 싫다. 네. 왜 신문이나 방송이나 보면은
결국은 그 조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것들은 다 거기서 거기다. 특별히 잘난 놈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네. 그리고 그 당시의 친일은 어쩔 수 없었다. 독재도 잘 먹게 잘 살게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 골수까지 박혀있는 상태에서 더 그렇다는 것이겠죠. 오름, 당위, 명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해줬는데 이런 회의감이 있는 한 야권에게 앞으로 미래가 있겠는가 뭐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뼈저리게 동감하면서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 온고의 지신을 하지 못하는 지난 대선을 복귀하면서 뼈를 깎지 않더라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그런 반성, 쇄신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지들끼리 치고박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런 상태에서 더욱 그렇다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거죠.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쟤들이 문제인 거다. 남 탓을 하게 되는 정치라 행위라는 게 남 탓을 위주로 하는 순간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혐오감만 조장시키고. 아이고 참. 한대수가 언제 음악을 시작했죠? 중고등학교 때 이제 기타를 배웠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미국 다녀와서 미국을 다시 가게 돼요. 다시 가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자한테 그럽니다. 대수야, 네 아버지를 찾았다. 그래요? 오, 살아계셨던 거예요? 근데 왜 그동안 연락도 안 했던 거예요? 아까 그 아버지 얘기를 소개하면서 현대사의 미스테리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17살인가 18살 된 그런 청년 한대수 사춘기 끝 무렵의 한대수가 미국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아버지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기억을 깡그리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백인 여자와 결혼을 했고 새로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넌 이미 많이 컸구나 영어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너 담배 피니? 담배 한 대를 서로 피면서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고 아니 이 사람이 결혼까지 했었던 유부남이었단 말이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된 패닉에 빠진 백인 어머니는 사갈시를 하고 그러니까 뱀이나 전갈을 보는 듯한 그런 눈초리로 얘를 바라보고 어쨌든 아버지를 찾았으니까 다시 그것도 그 대도시에서 미국에서 좀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답답함 이런 것을 음악으로 이렇게 풀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때는 이미 60년대 중후반이었기 때문에 월남전에 끌려 들어간 월남전에 참전한 월남전을 일으킨 미국의 그 덧없는 행태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크게 반발하고 청년 문화가 움트기도 했었고 반전 문화가 꽃을 피기도 했었던 당시의 그 조류를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바나나 잎을 태우면서 바나나를 이렇게 걸어놓고 기타 2대로 노래를 부르는 바나나 보이스라는 듀엣을 결성하면서 누구하고? 백인 친구겠죠. 백인 친구. 미군 친구겠죠. 미군 친구에 더불어서 바나나 보이스를 결성해갖고는 음악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작곡은 작곡가만 거창하게 이렇게 머리 싸매고 빵모자 쓰고 하는 게 아니다. 기타 코드 3개와 자기가 뭘 하고 싶은 얘기가 확실히 있으면 그걸로 작곡이 가능하다. 그것이 포크 정신이니까요. 사실은. 미국의 지성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었던 미국 포크 운동도 그런 거였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그 갈 곳 없는 처지, 답답한 마음을 바람에 실어서 자유로운 바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바람과 나. 바람과 나.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정말 행복한 나라로 가고 싶어.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은 행복을 갈구하는 그런 노래. 행복의 나라로. 이런 곡들을 쓰게 됩니다. 물 좀 주소는 언제? 물 좀 주소는 이제 행복의 나라를 찾아서 이제 귀국을 감행한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아버지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뭐냐 하면 할아버지는 우리 가난한 나라에서 우유를 많이 먹여야 된다.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 예. 그래서 너는 수의학을 하기로 해라. 네. 그래서 수의학을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예.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배우게 됩니다. 예. 사진가로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갖게 되고 미국에서 사진을 배웠거든요. 무려. 예. 아무튼 뭐 그런 상태에서 귀국을 하게 돼요. 예. 귀국을 해서 이미 두 차례 있었던 이런 장기간의 미국행 예. 뭐 이런 덕분인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보고 듣고 이렇게 젖어들었던 그런 생활 방식도 같이 이렇게 예. 그리고 어떤 결핍의 하여튼 그 연애 얘기인데요. 네. 연애 이야기는 있다. 예. 있다 하죠. 그거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 좀 주세요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얘기하는 걸로 네. 하죠. 이 노래도 금지곡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물고문을 연상하게 한다. 그렇죠. 뭐 이런 이유로. 예. 진짜 뭐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까? 그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따가요. 뭔가 굉장한 비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를 그러면 예. 바람과 나로 바꾸죠. 바람과 나를. 예, 바람과 나. 제 목소리 들리시죠 지금? 가만 있자. 안 들리시나요? 예. 안 들립니다. 예. 그래요? 예. 뭘 잘못 들으셔가지고. 옆에 마이크 쓰시죠, 옆에 마이크. 네. 실은 뭘 지금 예. 했는데. 예. 뭔가 좀 음향기계를 예. 옮겼는데. 네. 예. 좀 이따 다시 해봐야 되겠군요. 예. 이게 여기가 지금 노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토크 녹음 용도로 만든 데가 바로 벙커원 스튜디오입니다. 예, 그래서 내 일을 어여삐 여겨서 예. 이펙트를 갖고 왔거든요. 이펙트를, 예. 근데 잘 안 된 모양이네요. 예. 이따 다시 가난한 한번. 백성들이 예? 예. 노래를 부르고자 할 배 있어도 네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한이라. 예. 네, 이런 어여삐 여겨 이펙터를 하나 맹그노니. 예. 뭐 이런 건데. 네, 근데 이게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예. 이 한대수 선생의 18살에 만든 18살에 예. 만든 노래. 이게 이 인생이 녹아 있는데요. 예. 마치 그야말로 도올 선생이 말씀하신 그 표현에 따르면 나이 다 먹고 연애에 지친 그런 노인의 이야기 같은 그런 인생을 다 산 듯한 그런 느낌. 돌이켜보면 한대수 선생이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런가요? 예. 아무튼 연애의 감정, 네.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 네. 이런 거는 나이가 더해갈수록 좀 불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에나비스타 소셜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쿠바의 노인들 음악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혁명 이전, 그러니까 예. 1950년대에 부유한 쿠바인가 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었던 예. 그런 음악 레스토랑에서 음악 바에서 음악을 연주했었던 네. 그런 분들이 혁명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구두 닦기를 한다든가 등등. 네. 예. 이것은 이제 빔 벤더스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만 네. 라이쿠더라고 하는 미국의 그런 예. 유명한 연주자 겸 프로듀서가 이 사람들 모으는 거죠. 모아서 앨범을 내고 하는 과정을 영화로 기록한 건데 초히트를 하게 됩니다. 데이트를 기록하면서 예.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다니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수장격인 리더인 그런 좌장격인 그 할아버지가 90이 넘었을 때 그 영화를 찍고 그랬어요. 90이 넘은 그때 한 95살 정도인데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게 제가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내가 술을 먹고 해장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가 마늘을 듬뿍 넣고 푹 삶는 거야. 그래서 수프를 만들지. 그리고 먹어. 예. 숙취를 방지하는 게 내 장수 비결이야. 그거 하나랑 예. 나는 지금도 사랑을 해. 좀 이따가 새로운 아들 만들 거야. 95세. 예. 뭐 새로 또 아들 낳으셨는지 모르지만 100살까지는 못 넘기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있다는 겁니다. 예. 가슴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몸이 있어야죠. 네, 몸이 또 있어야 되고. 네, 뭐 닭고기 숲으로 단련된 튼튼한 육체도 갖고 계셨을 테니까요. 근데 한대수 선생에 대해서 뭐 어떤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하여튼 우리 한대수 선생이 네.
뭐 많았을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 참 부러운데요. 네. 예술이란 것 때문에 네. 예술이란 미명하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용납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예. 공인으로서의 그런 도덕성, 책임감, 이건 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 왜 학위 논란이 불거졌을 때 왜 김구라 씨가 방송을 그만둬야 되고, 네? 이번에도 학위 논란이 정치권에 불거졌을 때 왜 김혜수 씨가 그 학위를 반납하고, 방송을 김미아 씨가 방송을 그만두고, 왜 이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작 정치인 당사자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말이죠.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아무튼 뭐 이런 걸 전제하고 한대수 선생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계셨어요. 예. 오늘 첫 번째 들었던 명태라는 곡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이건 스튜디오 라이브거든요. 예. 뭐 짜여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에 리듬도 엉클어져요. 명태란 노래? 네. 오. 그러니까 명태가 아니라 고무신. 고무신. 예. 부재 명태 이렇게 된 건데. 무슨 남학시인하고 헷갈린 것도 아니고 왜 명태가 나와요 거기? 왜냐하면 좋아 기분이 좋아 명태 잡으러 가자 이런 거거든요. 주 내용이 예. 명태를 잡아갖고 예. 명태를 많이 잡으면은 명태국도 끓여 먹고 예. 돈이 남으면은 그걸로 고무신도 사고 우리 섹시 예쁜 고무신 사주고 좋아 기분이 좋아 이런 건데 아버지도 뭐 잠깐 언급된 것 같던데요. 예. 아이고 이러면서 예. 예. 모시고 살고 예. 처음에 기타를 본인이 치다가 예. 자 기타 들어오고 뭐 베이스 울고 장구 때려. 네. 그러면서 장구 격인 드럼에게 들어오잖아요. 예. 이런 식의 시도를 1970년대 초반에 하셨거든요. 예. 네, 이게 나온 지 한 40년 된 음반인데 물론 나오자마자 금지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앨범 자켓에 철조망에다가 흰 고무신을 걸어놓은 앨범 자켓이었거든요. 예. 이게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예. 당연히 금지가 됐죠. 자유로운 용어는 네. 이 독재자들, 네. 특히 사회를 통제하려는 자들, 네. 이 자들에겐 참 위협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또 저런 자유로운 표현들이 어떤 은유가 있는 것인지, 네. 막 어떤 메타포가 있는 것인지 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표현 자체를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그런 일도 아주 비일비재했고 뭐 한대수는 거의 뭐 표적이다시피 했겠네요. 그렇죠. 긴 머리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왜 머리 길이가 똑같지 않은 거야. 예.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말이죠. 예. 짧은 스커트 옳지 않아. 그래서 경찰들이 스커트 길이를 재는 예. 그 장면 자체가 더 외설스러운 건데. 뭐 이런 분위기에서 예. 미국에서 돌아온 20살의 예. 장발족, 예. 예, 검은 부츠를 가죽 부츠를 신고 말이죠. 그리고는 행복의 나라니 뭐 이런 거 불렀으니까 행복의 나라로는 사실은 미국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귀국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뭐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예. 만든 건데 예. 이 행복의 나라는 북한 얘기한 거 아니냐. 당연히 금지곡이죠. 예. 행복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예. 너 어디 간다는 거니? 이러면서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곳이 한국이고 네. 가사를 보면은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네. 왔어가 아니라 갈 테야. 네. 미국에서 그걸 발표했으면은 예. 쌍술 두고 환영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예.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네. 우리나라가 지상 천국이야. 예. 예, 뭐 이랬을 텐데. 그래요. 그 자유로운 영혼. 네. 20살을 돌아와서 있었던 한대수 씨는 이미 그 사춘기 시절에 이러저러한 좌충우돌한 것들 마치고 왔습니다만 이미 한대수는 미국으로 떠날 때에 경남고등학교를 다녔던 한대수의 수가 아니라 나이도 20이 넘었고 그리고 그 곡을 쓰는 예. 그리고 사진을 찍는 어엿한 아티스트가 되어 있던 겁니다. 무려 미국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네. 코리아 헤럴드인가요? 뭐 네. 이런 회사의 사진 기자로 예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 양반이 기자도 했었어요? 네. 오. 생각해보세요. 영어 되지. 음. 미국에서 사진 배워갖고 왔대. 글쎄. 미국에서. 예. 그 당시에 게다가 또 말이야. 집안 보면은 뭐, 예. 신학, 물리학 뭐, 어휴. 그래서
잘생겼네. 걸프렌드가 몇 명이야? 네. 라는 그런 예. 인사 담당자의 면접을 끝으로 예. 입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냥 딴 거 안 보고 미국에서 살았다. 이 스펙 하나로. 아니, 한대수 선생의 자서전에 간단하게 언급이 된 거였습니다만 네. 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미국 물을 먹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나이에. 그리고 사진도 뭐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더더욱 그러지 않았을까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네. 당시에 미국 간다 그러면은 아니 미국이 아니라 일본만 가더라도 모든 가족이 짐 싸들고 가갖고 공항에서 눈물의 이별을 하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뭐 그리고 가수들은 그 미국 간다 그러면 방미 기념 리사이트를 열어요. 그리고 아니 미국 가서 리사이트를 여는 게 아니라 네. 미국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네네. 방미 기념 예. 리사이트. 그리고 갔다 와서는 다시 귀국했다고 네. 귀국 리사이트를 엽니다. 당시 나갔다 들어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파리 갔을 때 네. 파리 한 20년 전에 도착해서 이제 지금은 정착하신 분 얘기로는 네. 지금은 한 13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때 26시간 걸쳐서 왔대요. 물론 어디 중간에 걸쳤다가 이제 왔겠죠. 예, 예. 그 26시간이나 공중에 뜰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중간 기착지들이 있겠죠. 하와이라던가 예. 이런 곳에.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에 나간다는 건 뭐 완전히 한국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그런 각오를 갖고 나갈 수밖에 없는. 아무나 갈 수가 없었어요. 예. 해외 여행을 지금처럼 여권 신청해 갖고 뭐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비자 발급받고 아닌 데는 그냥 무비자로 그냥 지가 돈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갈 수 있게 된 게 예. 25년이 안 됐습니다. 1988년인가 9년에 무료 해외 여행 자유화 조치라는 게 생겨서 네. 그때부터 다녔지. 예. 그전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 유학생이라던가 예. 또는 그야말로 초청받아 갖고는 공연을 뭐 간다거나 나라에서 무슨 리트렌저스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증해주지 않으면 사우디나 중동 또는 독일로 돈 벌러 가는 그런 광부 간호사들 뭐 이런 분들 아니면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면 참 저는 시대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잘 만난 건가요? 네, 사실은 제가 낙검수하기 전에는 네. 신혼여행지 필리핀 딱 한 번 나갔다 들어온 게 전부였거든요. 하여튼 낙검수 덕에 미국 2번, 영국, 프랑스 각각 2번, 그리고 일본, 중국 또 어디 갔다 왔더라. 하여튼 미국은 뭐 전 도시를 거의 다녔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뭐 그러네요. 뭐 하여튼 주요 나라들은 러시아, 독일 정도 빼고 갔다 온 것 같은데. 출세하셨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70년대 잣대로 보면은 저는 뭐 푸근하죠, 푸근하. 네. 예. 자, 그런데 하여튼 그런 미국에 갔다 온 한대수 갔다 온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스펙. 근데 그 잔재가 아직 남아 있어서 네. 무슨 학자 하면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은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는지 뭐 학교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영어로 된 이름의 학교면은 무조건 쳐주는. 버클리에도 여러 학교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실용음악을 학원을 나왔던 어디가 됐던 버클리 나왔다 그러면 일단 그러느냐라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봐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하여튼 진짜 예전에 제가 있었던 케이블 TV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향악단 말이 교향악단이지 그냥 뭐 악단이죠, 악단. 악단 지휘하신 분이 그 피바디라는 곳에서 이제 피바디 대학. 예. 근데 이게 또 어떤 교회 장로님이 막 이분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이십니다. 네. 무려 피바디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 피바디가 뭔지도 모르는 양반인데 하여튼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근데 피바디라고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피바다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웃었습니다. 이 동남아에서 방금 돌아온 순회 공연을 마치고 방금 돌아온 게 아니라 무려 미국에서 돌아온.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막 통기타 붐이 막 일어나려고 했었던 세시붕에서 이런 일군의 젊은이들의 모임이 화제가 되고 뭐 이랬었던 1968년도에 귀국을 하게 된 거야 한대수가. 구리구는 그런 무대 무교동이나 이런 거기가 세시봉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무대에 나타난 거예요.
긴 머리에. 네. 그 과죽 부츠를 신고 말이죠. 그리고 아메리칸 스타일로. 예.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말이에요. 예. 이상하거든. 그 당시에 노래를 잘 부르는 기준은 통기타 치는 사람들이 네. 어떤 팝송을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제대로 발음 굴려가면서 부르느냐, 매끈하게 부르느냐, 이것이 노래 잘하냐 못하냐 기준인데 한대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가 만든 노래를 네. 음정박자 충실한 것보다는 지 감정에 충실해갖고 그야말로 읊조리거나 절규했다는 거예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네. 막 그 악보에 딱 맞게 네. 그 성악조로 풍으로 하지 않으면은 노래를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그렇죠.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었겠네요. 그럼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젊은이들에게는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대상이 이제 어떤 무슨 뭐 꼰대들 모여있는 데가 아니라 네. 젊은이들이 모인 데였으니까. 더군다나 그의 그 가사 글은 가뜩이나 답답한 그런 세태에 억압적인 기제에 억눌려 있었던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는 더더욱 영향을 준 거는 동년배의 소위 말하는 가수, 아마추어 대학생 가수 이런 사람들이야. 그 중에는 송창식, 윤영주 네.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거죠. 송창식, 윤영주하고 한대수 나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한대수 선생이 1살 어리긴 하죠. 아, 네. 그렇군요. 김세환 씨랑 동갑이고. 그러나 한대수 씨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통기타 가운데서도 언더그라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의 그 당시 대중의 기호에 맞는 그런 말랑말랑한 팝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번안한 그런 노래를 이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네. 거치가 울부짖으면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읊어댔으니까. 예. 그렇지만 이 동료 그 가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갖고 이분들도 곡을 쓰게 되는데 영향을 준 거죠. 실제로 한대수 씨의 곡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김민기, 양희은 씨 입을 통해서 히트가 먼저 돼요. 한대수 씨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바람과 나도 그렇고요. 예. 또 행복의 나라로도 그렇습니다. 행복의 나라로는 양희은 씨가 네. 바람과 나는 이 김민기 씨가 취입을 해서 반향을 일으키죠. 예. 김민기 하면은 작곡으로 더 유명한데 네. 작곡가가 남의 노래를 불렀다. 근데 1집에 바람과 나가 있어요. 아니 행복의 나라로 한번 좀 들려주시죠. 자, 우리 저 손병희 선생의 그러면은 또 이제 라이브로 또 우리가 들을 노래는 네, 행복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뭐 이건데 예. 일단 물점 주소가 마무리 안 됐어요. 예. 이것은 20살에 이제 21살 이럴 때 한국에 와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을 때 예. 어머니께서 물론 이제 재가를 하셨지만 이 혈육의 정마저 끄는 게 아니니까 예. 사업에 성공하시면서 네. 한대수를 불러드립니다. 예. 야, 너 저 어디 떠들어 다니지 말고 그래서 별채 한대수 씨의 거처를 마련해 주죠. 근데 어느 날 별채 와갖고 가보니까 아들이 웬 젊은 여자랑 뒹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동거. 네, 결혼도 안 하는데. 격분하니 할머니, 그 어머니가. 아니, 한대수 씨는 총각이었잖아요. 네. 그 여성분은 뭐 유부녀였습니까? 아니요. 자유부인이었어요? 아니요. 근데 왜?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결혼을 안 했다고? 네. 결혼을 해야 뒹굴 수 있다? 그렇죠. 게다가 혼처는 자기가 이렇게, 예. 명문 집안 이렇게 요조승료를 이게 짝지어줄 수도 있는데.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그 갈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진짜? 네. 그러면서 그 여성한테 예. 어디서 이 갈보를 데려와서 이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 집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저 한대수 씨도 네. 호호. 그러면서 리아카에다가 옷가지 몇 개랑 카메라 2대 그리고 기타 뭐 이렇게 싣고 보니까는 이 자기가 좀 처량해지는데 당시에 그 식모라는 표현을 썼었죠. 가정부인 순이라는 가정부가 있었대요. 예. 연탄불 하나 달라. 이사 가고 연탄 피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한쪽 손에 이제 리어카를 끌고 예, 연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네.
너무 서러웠다. 답답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매정하게. 예. 그래서 만들어 부른 게 이제 물 좀 주세요였대요. 아, 그래요? 네. 아유, 물 좀 주소. 네. 물은 그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요, 이게? 목마르다는 거죠. 목마르요. 네. 그러니까 엄마 보고 하는 얘기구나, 이게. 자기 처지겠죠. 그걸로부터 촉발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되는 것도 없고 말이죠. 가뜩이나 태생적으로 자유로운 그리고 자유를 만끽했었던 한대수가 예. 맞닥뜨는 현실은 이렇게 비루한데. 근데 그것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의 나라도 그렇고 바람과 나도 그렇고 물 좀 주소도 그렇고 어떤 대단한 정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네. 근데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자신의 얘기가 바로 그 당시 청춘들의 이야기니까. 물 좀 주소가 그게 어떤 저항성이 있는 거네요. 그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좀 고루한 뭐 성에 대한 의식, 연애에 대한 관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결국엔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 의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어떤 한거의 의미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거니까 이것에 따른 어떤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된 것이고 이게 또 저항가요로도 불릴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저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무슨 노래인가요?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예. 이 노래가 또 실은 또 70년대, 80년대 말하자면은 그 정치적 암흑기에 뭐 어디 가서 뭐 큰 소리도 못 치는 그런 시대에 야 너무 기죽지 말고 영일만으로 가자. 친구야. 뭐 이런 의미로 만든 노래를 하대요,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건 뭐냐면 최백호 씨는 포항 출신입니다. 영일만이죠. 당시에 그 유신치하에서 꼴짝지근했었던 처지에 있었던 친구가 그 친구를 그리면서 친구 얘기를 그러니까 영일만의 포항 그 낙향에 갖고 말하자면 운동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었다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아이 뭐 그게 그거지 뭘 그게 무슨 큰 차이도 없구만 보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영포에 망년회 때 이렇게 불렸다는 거야. 영포에 연말이면 그 뭐 예산 날치기 4년 연속 날치기 한 거 아니야 이명박이가. 근데 4년 연속 날치기 하면서 항상 지켰던 건 뭐냐면은 형님 예산. 영포가 아주 그야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의 분위기였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확보하고 망년회를 한단 말이죠. 이 영일만 친구를 거기서 부른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영일만 친구는 어디 가고 이상한 영일만 친구가 막 불리니까. 맞아요. 아주 듣기 굉장히 고역이었고 불편했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 맞아요. 70년대 그런 그 고뇌에 빠진 청춘에 대한 이야기. 마치 고래 사냥처럼 말이죠.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고 고래로 잡으러 떠나자라고 하는. 현실, 나쁘게 얘기하면 현실 도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죽하면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거. 고래 사냥은 금지곡이 안 됐었나요? 당연히 금지곡이죠. 이야. 뭐 그 당시 그 불린 노래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멀리 기적이 우네. 밤차. 오동잎 한 잎 두 잎. 오동잎에 담겨진 은유된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뭐 이렇게 안 따졌어요?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건 괜찮았고.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런 노래. 완전히 그 남봉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연애에 대한 사랑과 이별 이런 노래들 그리고 그런 영화들 그런 스토리들 드라마들 이런 것이 차고 넘치는 이유는 예술가들의 상상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그 사랑 관련한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이유가 실은 그런 배경이 있다. 그럼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벗는 소위 말하는 호스티스물이 범람하게 된 이유도 그런 거죠. 그런 거로 빠지면은 그 왜 독재자들이 쓰는 3S 정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독 이렇게
사랑 관련한 노래가 사랑밖엔 난 몰라. 이런 표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용인되고 그런 것은 바로 민주화 투쟁의 성과물 중에 하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를 좀 들려주시죠. 예, 행복의 나라로 10대 후반에 소년 한대수가 대단한 사람이네. 천재네, 천재. 예, 미국의 뉴욕 부근에 어디 기차 안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1시간 반짜리 롱아일랜드라던가 하여튼 1시간 반짜리 기차 여행을 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노래입니다. 예.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소.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하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봐요. 귀도 또 기울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찾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서 오세.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에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고개 들고서 오세.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갑시다. 예, 눈부신 햇살 사이로 퍼지던 행복의 나라. 마음이 시진다고 우리 이반님 올려주셨고, 기타 선율에 잘 맞는 노래, 아름다운 가사 완벽합니다. 라고 지적인 경님 하셨는데, 우리 국민 0523님은 손병희님께는 미안하지만 역시 한대수님 노래는 한대수님 목소리로 들어야 제맛이다. 맞습니다. 대가의 노래는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 손병희 선생이 부르니까 또 손병희 선생 나름의 어떤, 멋과 맛이 있어요. 보니까. 좀 슬프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오늘의 그 좀 비루한 현실을 반영한 그런 노래가 돼버렸어요. 예. 한대수 선생께서 예전에 민주노동당. 예. 민주노동당이 주최하는 후원 행사에서 네. 그 부탁을 받고 기꺼이 뭐 개런티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예. 뭐 그래도 기꺼이 가서 공연도 하시고 그러셨죠. 저 또 작년에 그 연말에 네. 새누리당 행사에도 가신 모양인가 봐요. 아, 그러셨어요? 대선 앞두고. 예. 저는 가수가 뭐 공연장 안 가리고 다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돈 많이 줬겠죠. 네.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은 박정희 시대 때 못 불렀던 이 행복의 나라를 거기서 이제 박근혜 후보 있는 데서 불렀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게 보면은. 이런 좋은 노래를 왜 못 부르겠는지.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70년대 초순 중순쯤 되면은 뭔 가수들이 그 애국송들을 참 많이 불러요, 보면은. 아, 네. 저는 그래서 신중현 선생 같은 경우도 네. 그런 국가를 좀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라. 네. 압박을 받았는데 대통령 정확히는 그 대통령 찬가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부하고 대신에 네.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그렇죠. 노래를 만들었는데 네. 그게 좀 성이 안 차가지고 또 탄압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신중현과 엽전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지만 이것도 금지곡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 번 닦고 두 번 구두 닦기는 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네. 근데 그것이 뭐 외설스럽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대통령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자꾸만 하고 싶네 뭐 이러면서 놀린다고. 그런 의미도 있었구나. 네. 이게 예술 작품을 갖고 네. 권력을 위협하거나 혹은 성가시게 하면은 무조건 금지곡 땅땅땅. 그리고는 그래서 그 신중현과 엽전들 2집이 있는데 네. 2집은 모두 건전가요로 해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뭉치자 이런 노래. 예. 뭉치자는 전인권 씨의 10년 전의 앨범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네. 그야말로 건전가요들만 네. 수록을 했는데 예. 뭐 소용없었습니다. 나중에 신중현이라는 이름 자체가 모두 금지를 당했죠. 김민기란 이름 자체가 그런 것처럼. 금기였듯이. 네, 그런 것처럼. 네. 야,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LP판 보면은 네. 뒷면에 보면은 예. 건전가요가 한 곳이 다 있었어요. 80년대도 그랬어요. 네, 80년대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보면 시장에 가면 네. 어허야 이런 거죠. 네. 아하 믿음 속 산고래로 만들자 밝고 따뜻한 사회 이런 거. 빠빠라빠빠라빠라 혜연이랑 같이 불렀죠. 그렇죠. 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어허야 둥기둥기 우리 동네 새 동네 쥐들은 옹기종기 마을 길도 이어져. 이문세 씨 앨범에 이제 그게 들어있죠. 들어갔는데 이문세 씨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뭐래? 야, 그 노래가 제일 낫더라. 들고라고 해서 이제 들국화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천편일적인 건전가요에 반발하면서 어떻게 네. 방법이 없을까? 넣긴 넣어야 되는데 네. 정책이니까 예. 음반을 낼 수 없을까 안 하면은. 글쎄. 그래서 고민 끝에 자신들이 좋아했던 선명회 합창단. 네. 이 선명회는 문선명의 선명이 아니에요. 네. 월드비전 합창단. 지금 월드비전이지만 네. 선명 합창단의 화음을 체계를 따와서 네. 우리의 소원을. 오, 그렇지. 예. 들국화가 그 노래 부른 거 있어요. 네네네. 그게 바로 건전가요 일환인 거예요. 그거 많이 나서서 행진 이런 거 하다가 네. 뜬금없이 이런 우리의 소원이 나오게 된 것은 건전가요를 한 곡씩 무조건 넣어야 했기 때문에. 이 들국화 노래도
상당곡이 이제 금지곡이 됐는데 금지곡 사유가 재밌습니다. 얘기해보세요. 창법 불량. 창법 불량으로 금지곡이 됐어. 왜냐하면은 들국화 음반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언뜻 들으면 팝송 부르는 것 같았어요. 예. 일단은 편곡이 너무너무 세련됐었기 때문에 예. 사운드도 좋았고 예. 그때만 해도 그 영미 팝과 우리나라는 어떤 그 수준차가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FM 들어보면은 예. 하루에 몇 시간 빼놓고는 모두 팝이었죠. 예, 팝이었죠. 예. 근데 그거에 대적할 만한 세련된 사운드를 뽑아내고 발음이 언뜻 들은 거 보면 좀 이상해. 네. 예. 뭐 그랬으니까요. 예. 기나긴 하루지라고 예. 이랬으니까요. 그래도 들국화는 전설입니다. 진짜.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노래를 한번 듣고 그 석양이 지는 집에 가는 길에 그 노래를 듣고 갔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물 좀 주소 그런 것처럼 네. 그냥 이 답답한 현실에 오공때였잖아요. 네.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소리라도 크게 좀 그것만이 정말 내 세상이란 기분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때 그 노래를 왜 들었냐면은 총선 떨어지고. 하지만 후회는 없지. 후회 무척 많았는데. 너무나 모른다고. 이런 거. 네. 좀 더 불러보세요.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그냥 이렇게 떠났나 봐 그때 그 노래를 쫙 듣고 가는데 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부분만 있어요. 몇 그렇죠. 군데. 근데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와, 노래와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싱크가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가. 1985년에 예. 나왔어요. 들국화 1집이. 예. 그 5공화국이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해 2.12 총선도 있었습니다만 네. 야당이 신민당이 압승으로 끝났죠. 네. 민중의 저항이 터져나온 시점이었어요. 광주의 비극 폐허에 의해서 우리 민중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 어목한 탄압 속에서도 내공을 닦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었죠. 그때 터져나왔던 것이 바로 전인권의 단발마였죠. 단발마 같은 그런 야수의 가장 본능적인 외침이었어요. 예. 그 당시 청춘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행진. 예. 난 노래할 거야 매일 그대와. 예.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나의 과거를 예. 사랑할 수 있다면. 예. 내가 추억의 노래를 부를 수만 예. 있다면. 또 이제 그런 외침과는 또 전혀 상반된 네. 최성원 씨의 이런 노래들. 예.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그대와 이렇게 되는 노래. 또 중간에 효과음으로 새가 짝짝하는 소리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거. 그 기타로 낸 소리예요. 기타로 낸 소리예요, 그게? 예. 효과음이 아니고. 오호. 일렉 기타에다가 말이죠. 네. 이 병뚜껑이나 또는 병뚜껑 모양의 쇠를 이렇게 대고서 이 하이 여기 이런 데서 대면은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게 통기타라서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예. 오, 그렇구나. 우리가 들국화 이야기로 또 맞았습니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네. 그러니까 80년대는 들국화가 그런 청춘들의 마음을 대변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무려 100만 장이나 팔지 않았습니까? 100만 장. 100만 장. 그렇구나. 네.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나 팔립니까? 요즘엔 앨범이 CD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가지고 다 이 디지털 음원으로 나와서. 한숨만 나는데, 요즘은 10만 장 팔리는 건 없어요. 없고, 많이 팔리면 2, 3만 장. 뭐 이런 겁니다. 네. 예전은 초판의 개념이 5천 장 이상, 이렇다 그러면 LP 시절에, 예를 들자면은, 근데 CD로 넘어왔고는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3천 장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3천 장도 안 찍는 가수들 많아요. 2천 장도 좋고 1,000 장도 좋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인터넷 문화하고 맞물려가지고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뭐 앨범을 왜 사? 그 인터넷에서 다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또 문화가 형성되고 특히 또 무선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또 그냥 벅스나 멜론 이런 걸로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들으면 되지. 제 생각은 LP를 그런 식으로 일거에 없애버린 CD에 대한 CD의 업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CD는 말 그대로 디지털 음원으로 만들 수 있죠. 추억이라고 표현한 게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원으로서 절대 강자였고 그랬던 LP가 사라지는데 몇 년이 안 걸렸잖아요. 그게 이제 CD가 그걸 한 거 아닙니까?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거에 대한 업보가 아닐까. LP에 대한 추억을 또 얘기하자면 또 이것도 한 몇 시간 또 얘기를 해야 될 사안이긴 한데 처음 사셨던 LP가 무엇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제가 2학년 때 구입했었던 아바의 앨범이었어요. 아바. 아바. 알죠. ABBA. 동명의 청어 통조림 회사의 이름이기도 한 애니 프리다 링스타드, 뷰에론 올버스, 베니 앤더슨 그리고 아그네사 펄스코크 이 네 명의 그 두 쌍의 부부의 이니셜을 딴 아바. 아바. 그렇죠. 그 국내 음반은? 국내 음반을 최초로 산 거는 그거였습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창밖의 여자. 배명숙 작사, 조용필 작곡. 그 당시 4학년 대학생이었던 배명숙 씨가 여인극장이라고 하는 KBS 아침 드라마 한 달에 한 번씩 주제가 바뀌는 거기에 극본 공모에 당선이 돼서 드라마 극작도 하시면서 노래 가사도 쓰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짜리 라디오 드라마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여인극장이라는 아침 시간. 거기에 이제 조용필 씨가 곡을 붙여 부른 거죠. 그리고 조용필 씨야말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 광우편 촛불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모든 그 촛불의 원조 가수예요. 그 촛불.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가련한 이 여인
조용필 씨의 생명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광주 얘기죠. 예. 그걸 조용필 씨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까? 생명이라는 노래를 조용필 씨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요? 허공은 조용필 씨가 만든 노래가 아닌데. 예, 정욱 작사, 정풍송 작곡. 정풍송 작곡. 근데 이 두 분이 똑같은 분이고요. 예. 그래요? 작사가 필명이 정욱이고. 예. 작곡가 필명이 정풍송이에요. 예. 이분이 의도적으로 광주 얘기를 만든 게 허공이에요. 허공도 광주 얘기고, 그럼 네. 생명도 광주 얘기고. 예. 근데 생명은 조용필 씨 곡으로 전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조용필 씨가 그렇게 좀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건가요? 생각해보자고요. 예. 그냥 역사의식이 특별히 없다 하더라도. 네. 사람이라면. 네. 그런 개 같은 일에 분노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당시 광주의 진상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은 87년 6월 항쟁 시점에나 많은 국민들에게 물론 85년서부터 대학가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더라 풍문처럼 이제 번졌고 87년 6월 항쟁 그 무렵에 대해서야 국민들이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건데 생각해보세요. 조용필 씨가 무슨 수로 그걸 알아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조용필 씨는 그 당시 문학의 최고 인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저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란 거 말이죠. 최고급 정보를 갖고 있었던 문학계, 정치계 이런 인사들을 주주로 만나고 교유했을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알게 된 거겠죠. 그때 그 사람 심수봉 씨가 궁정동 안가의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서민들은 몰랐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고급 정보들이 하나둘 입을 통해서 쉬쉬하면서도 알려지게 된 거고요. 네. 꿈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이 광주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고 있는 광주를 배경으로 한 노래는 그 유리벽인가요? 유리벽 아니라 불씨. 네. 예, 불씨도 그렇고 신영원 씨 노래 불씨하고 그리고 김원중 씨의 바위섬. 네. 그리고 뭡니까 인순이 씨의 그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나나나나 이런 노래. 이 노래. 예. 그 노래도 있었고. 네. 그 정도 많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전두환 때는 도저히 그런 배경의 노래다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조차도 완전히 금기 시대던 때였는데. 예. 조용필 씨가 그런 광주 노래를 불렀다. 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만 당시에 가장 각광을 받은 그런 가수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인 거죠. 한대수 씨 같은 경우는 가장 각광받은 가수는 아니었어요. 단지 영향을 미쳤을 뿐이죠. 네. 근데 한대수 이전에 한대수하고 흡사한 그런 음악 칼라를 갖고 있는 가수를 찾아보는 건 쉽지 않고요. 포크 계열의 음악을 한대수 이전에 우리 땅에서 했던 가수가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고 한대수가 이 한대수는 그 새로운 유형의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알린 거예요. 자기가 곡을 쓰고 자기가 가사를 쓰고 자기가 연주까지 하면서 부르는 최초의 가수라고 얘기해도 돼요. 물론 그전에도 가수들 중에 작곡을 하거나 작사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그 독립적인 그런 새로운 장르를 들고 나오면서 말이죠. 자의식을 그렇게 표출했던 것은 한대수가 처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국 포크의 원조는 한대수다. 한국 락의 원조는 신중현이다. 한국 포크의 원조가 트윈폴리오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한국 통기타 음악의 원조가 트윈폴리오다라고 하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른 거니까. 근데 포크라는 것은 어떤 자의식의 발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포크는 물론 사전적인 의미의 포크는 민요지만 모던 포크는 거기에 스토리가 담겨 있어야 되고 사상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렇지. 특히 미국의 모던 포크 운동은 그 당시에 공동체 운동, 진보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뭐라 그러나
혐의를 많이 축소한다 그러면은 진보 운동과 연관이 됐다 그러면 네. 뭐 김민기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시기적으로 한대수 선생이 훨씬 앞서 있어요. 한국 발라드의 원조는 뭡니까?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 발라드 원조.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변진섭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아. 문주란으로 이야기하는. 아니 근데 변진섭보다 앞서서 이문세 씨가 있지 않나요? 뭐 어쨌든 예. 80년대 발라드가 처음 나왔다는 얘기는. 발라드라는 것은 원래 네. 발라드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기사들의 무용담을 발라드라고 했다 그래요. 네. 뭐 그런 건데 발라드라는 게 이것도 저 보니까 96년 7월 26일자 한겨레를 보면은 이광조 형을 또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에 예. 그런 스케일 큰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런 노래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뭐 이광조, 이문세 이런 분들이. 근데 락 발라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 이제 파워 발라드라고 미국에서는 얘기한다 그럽니다만. 예. 예. 그런 것이 이제 대세를 이루어서 90년대, 80년대 말에 예. 변진섭이라든가 예. 뭐 그 뒤를 잇는 신승훈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한국 발라드의 원조는 1950년대까지 가야 된다, 가도 되지 않나. 예. 왜냐하면 일단 발라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빠르지 않아야 된다. 예. 사랑 노래여야 한다. 네. 그리고 팝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그래서 이 세 번째 팝적인 거에 방점을 찍는다 그러면 예. 50년대 이미 그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어떤 노래?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오. 이런 노래. 송민도 씨가 부른 노래인가요? 그렇죠. 나 하나의 사랑. 나 하나의 사랑. 또는 정실 홍실 엮어서 정성을 다하여 정실 홍실 엮어서 뭐 이런 노래. 이런 노래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팝가요거든요. 네. 미팔군에서 기타리스트로 활약을 하기도 했었던 예. 손석구라고 하는 작곡가가 네.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팝 작곡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발라드의 원조가 아닌가 싶고요. 뭐 창밖에 오자 훌륭한 발라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발라드 전문 가수가 있지만 네. 연결 좀 시켜줘요 이거. 김태용 씨 오셨습니다. 예. 이 기타는 되는데 예. 마이크가 안 돼갖고. 마이크가 그래요. 예. 우리 잠시 후에 우리 게시판에서 폭주했어요. 아 그래요? 노래를 더 들려달라. 네. 말이 너무 많다. 이런 비판은 없지만 노래를 더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엔지니어가 왔으니까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할 텐데 그러고 보면 이제 한대수가 우리나라 포크 음악의 원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포크 음악도 그냥 단순히 음악풍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저항 정신이 담겨 있느냐. 그러니까 랩이라고 국한시킨다 그러면은 따발따발 말하는 것이 랩이겠지만 힙합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안에 그 하위 문화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돈 없는 가난한 흑인들이 그들의 처지를 흑인들 특유의 떠벌떠벌거리는 걸로 한 것이 힙합 음악이고 그리고는 돈이 없으니까 옷을 큰 걸 사갖고 입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똥 싼 바지를 입게 되는 거고 그 자기가 클 때까지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악기가 별로 없으니까 입으로 모여갖고는 두업 이렇게 하는 소위 말하는 두업 사운드라고 불리는 그런 흑인 특유의 이런 이것이 이제 힙합이라고 했을 때 포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포크가 소비되는 것이 통기타 치면서 야들야들하게 사랑 노래 부르면 그게 포크다 그랬는데 저게 껍질 뭐 그런 거. 이런 거. 예. 긴 머리 빨간 치마 뭐 이런 거. 예. 비바람이 치던 바다 이런 거. 예, 그렇지. 하지만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것을 그 당시에 그 포크 음악 하시는 분들도 아셨겠지만 예. 그게 어떻게 그게 쉽습니까? 그렇지. 예. 어쩔 수 없죠. 예, 맞습니다. 그, 하여튼 우리 한대수 씨의 음악을 쭉 듣다 보면은, 네. 이 어떤, 본인은 그렇게 뭐, 지향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를테면은, 엄마한테 투정하는 차원에서 이제 만든 물 좀 주소가 이제 뭐 이 시대 완전 대표적 저항가요가 됐듯이, 그것도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친구라는 노래가 대표적인데요. 친구. 김민기의 친구. 예. 김민기 친구는, 김민기 씨는 은둔의 이미지, 과묵한 이미지지만, 실은 매우 교내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어느 학교죠? 그 양반이?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요. 경기고등학교. 네, 경기고 시절에 그 보이스카우트로서 고3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서울 지역의 보이스카우트들을 이끌고 저 동해안 쪽으로 캠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고등학교 후배. 그땐 경기중학고등학교 같이 있었으니까 그 후배가 실종이 된 거예요.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거죠. 근데 그때 어른들이 보여줬던 행태가 이거 아니다 싶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다. 김민기는 이 사실을 그때 뭐 전보가 있거나 이럴 수도 없는 밤에 밤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밤새 기차를 타고 청량역에 내린 겁니다. 그리고 찾아갔죠. 잘 알고 있는 집안에 자제였으니까. 가서 어머니한테 비보를 전하니까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밤새 오느라고 애썼다. 그러면서 그렇게 죽은 후배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사고 수습 처리 과정에서 보여줬던 어른들의 비겁함. 2절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모두 진정이라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 홀로 일어나 아니라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 이런 부분은 바로 그때 보여줬던 어른들의 그런 모습들. 이것도 20살 이전에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 당시 청춘들은 어떻게 그걸 해석을 했습니까? 민주화운동하다가 끌려간 소식 없게 된 그런 친구들의 자신의 감정을 투사해갖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요. 자, 우리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뭐 음악 한 곡을 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럴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보자. 거기 지금 걸어놓은 곡들이 꽤 돼요. 그죠? 그러면. 시민이 일단 걸려놨고요. 한대수 선생이 원래는 락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 모르시죠? 그래요? 그래서 물좀 주소 같은 노래는 비트가 강하잖아요. 글쎄, 예전에 어디 한번 행사를 갔더니 물 좀 주소를 거의 락풍으로 부르더라고요. 그게 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베이스 기타 쳤던 분은 조경수 씨예요. 조경수. 조승우 씨 아버지. 70년대 가수왕 출신. 뭐 그런데 근데 그 당시에 자신의 그런 편곡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세션들이 수준이 안 됐다. 그래서 물점 주소만 겨우 연습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기타 하나로 했다라는 회상도 있는데요. 된 건가요, 이게? 네, 이 게시판을 보니까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불러주시고 라이브 너무 좋습니다는 것과 시설도 안 좋은데 그리고 원곡들도 있는데 노래 뭐 저 잘하는 거 알지만 뭐 이렇게 좀 자제해라 라는 두 가지 이렇게 반응이 오고 있어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 그래서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가 뭐 해봐야 16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자, 그러면 뭐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저희가 노래도 노래지만 일단 우리가 해마다 4월이 오면 봄 도다리 쑥국 뭐 이런 거 요즘엔 많이 얘기합니다만 가을 전어 이런 식으로 보면은 도다리 쑥국을 먹어야 된다. 또 쭈꾸미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지만 해마다 4월이 오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4.19입니다. 무슨 먹는 거 하다가 갑자기 4.19로.
그 먹는 얘기만으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계절은 또한 가끔 좀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지금 4.19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마치 젊은 세대들에게 예. 5.18 광주를 아느냐, 네. 60항쟁을 아느냐, 또 우리 세대한테는 그거겠죠. 6.25를 아느냐라는 것만큼이나 고를 할 수가 있죠.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에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4.19가.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갑자기 웃은 게 무슨 4.19가 뭐 비웃는 게 아니라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 이명박 때. 네. 그 이제 4.19를 재현한다고 학생들이 그 당시에 복장을 입고. 네.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하야하라. 이명박 때. 네, 그렇죠. 네. 이 대통령은 다 잡혀갔어 또. 진짜. 이 시위를 한 사람도 당신을 풍자했지만 그 경찰도 당신을 풍자했나봐. 이 대통령 하야라. 그렇죠. 잡아가야지 연결된 거니까. 아들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아이고. 아이고 참. 아직 하와이는 안 갔어요, 근데. 예, 하와이 아직 안 갔어요. 예. 정말 너무 웃었습니다. 예, 우리 손병희 선생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또 라이브를 또 들려주셔야 됩니다. 4.19. 4.19와 관련해서 어떤 노래? 진달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진달래. 네. 이것도 한대수 선생 노래는 아니죠? 아니죠. 예. 이거는 당시의 시조 시인이었던 여류 시조 시인이었던 이영도 시인이 4.19에 바친 시에다가 네. 나중에 누군가 곡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는 7, 80년대 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불렸었죠.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이 매뜩마다 그날 쓰러져가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 붉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에 하늘이 무거운데 열연히 꿈도 서러라 물이 드는 이 산에 열연히 꿈도 서러라 물이 드는 이 산아. 예.
4월 19일. 이런. 예, 죄송합니다. 폭탄이 터졌습니다. 예. 북한의 소행이 아닙니다. 예. 손병희의 소행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예. 예. 하나, 둘. 예. 예.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어요. 대포동 이펙트군요. 예, 무수단. 이펙트. 예, 오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예. 다음번에는 완벽한 음향을 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벙커원에서 좀 공간을 빌려가지고 하니까. 네네.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참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스튜디오를 옮기고 정착을 하는 대로 손병희 선생의 어떤 맞춤형 이런 노래가 가능하도록 저희 설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레 다음 주 방송하기 전까지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급하게나마. 알겠습니다. 4월 19일이군요. 벌써. 이제 우리 스파트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장준환 선생이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말자.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말자.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4.19가 좌절됐다. 4.19에 대한 어떤 여망들, 젊은 세대들의 여망이 좌절됐는데 우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말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데 아이고 뭐 그 선배들도 그렇고 당장 뭐 그 후대에 태어난 저 같은 사람 또 손병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먼 거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진짜 희망은 있는 건지 나라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공화국의 이름으로 건국된 지가 60년이 좀 넘었잖아요. 60년 동안에 사실은 봉건 잔재, 친일 잔재, 뭐 이런 거를 그대로 갖고 간 상태에서 전쟁도 그리고 독재도 민주화 운동도 경제 발전도 민주주의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올인하다가 사상 두각이 무너진 게 97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신은 육체보다 좀 더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 언밸런스 때문에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뭐 요즘은 중2가 가장 무섭다 그러면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거. 물론 지금 중2가 무서운 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이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잡으니까 그 임계점이 폭발하는 게 중2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습니다만 그 정신은 늦게 와갖고는 10년 뒤인 2007년에 그 IMF의 버금가는 재앙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MB 당선. 이건 뭐 거의 정치적 아노미 현상이라고 뭐 봐야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 역사가 항상 순방향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학문하는 사람들은 뭐 반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쫙 갔다가 그만큼 조정식을 겪기도 하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반바퀴 뒤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떡하겠어요. 하여간 그 당시 한대수가 불렀던 물 좀 주소 절규 또 행복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어떤 간절한 여망들 그때 노래가 오늘의 노래인 현실이 참 답답하기 짝이 없고 장준하 선생이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말자라는 말을 또 우리가 면목 없지만 후대에게 또 얘기해야 될 상황은 아닌지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착잡하기 이를 데 없고 그때는 그래도 감옥 가고 굶어 죽을 가고 이런 것도 했었는데 요즘은 뭐 하여간 뭐 조금이라도 밥줄에 여파가 있다 싶으면 그냥 몸이 잔뜩 움츠러드는 그때보다 더 부끄러운 선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말 없죠? 너무나 완벽한 클로징을 제가 한 겁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사람 불러다 놓고. 자, 한대수 총평. 한대수는 영원한 청년이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가정의 그 시시콜콜한 이런 얘기를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실망을 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만 현역 라디오 진행자이시고 또 현역 아버지입니다. 60대 갖고는 애를 낳았죠. 양호란 이름으로 애를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현역 가수입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이것이 마지막 음반이냐라고 했지만 네. 계속 음반을 냈었고요. 지금 새 음반 이제 안 될 거라고 하시지만 네. 안 믿어? 네. 안 믿어요. 예, 사람들이. 예, 안 믿어. 그건 마치 한대수 선생이 연애를 그만하겠다는 것과 예.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행복한 약속 위반이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총평이란 것도 그렇게 열린 구조로 나와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대수 선생은 아직 진행 중이다. 네. 행복의 나라를 향해서 네. 가고 있다. 예.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지렁이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예. 한대수의 지렁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그 의문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손병희, 김용민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 순서 마무리하게. 그렇군요. 원래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있었습니다만 신청곡 우선이니까. 어떤 노래? 한대수 선생의 니무리한 행진곡을 레코딩을 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검색해 한번 들어보시고 한대수만의 필로 그걸 또 소화를 했는데요. 신청곡 우선의 법칙에 의해서 지렁이를 들으면서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기타로 바로 나오네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손병희 선생과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생방송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 누구 얘기할까요? 그때 얘기합시다. 그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렁이가 낚시대 윈나 낚시대 지렁이 윈나 고기가 낚시를 잡나 그만 하면 뭐 국민 TV